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경기도 부천의 호텔 화재로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소방 출동도 빨랐고 심야 시간대도 아니었지만 대피하지 못한 투숙객들은 실내에서 숨지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먼저 화재 당시 상황, 고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텔 창문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부천시 번화가의 한 호텔에서 불이 시작된 건 어제 저녁 7시 34분쯤이었습니다. 한 7시 50분경쯤 타는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이제 밖으로 나왔더니 이미 건물의 연기가 자욱하더라고요. 고무 타는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고. 소방이 처음 현장에 도착한 건 신고 4분 뒤 화염을 향해 물줄기를 쏘며 진압에 돌입했습니다. 불길이 시작된 건 9층짜리 호텔 7층이었습니다. 불길은 건물 전체로 쉽사리 번지지 않았지만 연기는 삽시간에 7층과 바로 위 8층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비상구에서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연기가. 그래서 비상구는 닫고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어요. 화재 당시 호텔엔 27명이 머물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5명이 7층과 8층 객실, 복도 등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명은 7층에서 연기를 피하려다 창문에서 몸을 던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소방 출동도 빨랐고 심야도 아닌 저녁 시간대 화재 경보도 울렸지만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지 못한 겁니다. 침구류, 내장재가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좁은 복도를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집 영상을 보면 48분 정도에 이미 전부 그 복도에 연기가 차는데 이 모텔의 특징상 그 복도가 좀 좁습니다. 화재 발생 2시간 40여 분 만인 밤 10시 25분쯤 불은 완전히 꺼졌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아비규환의 화재 현장에선 찰나의 순간 삶과 죽음이 엇갈렸습니다.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이들이 숨진 반면 화장실에서 버틴 투숙객은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는데요. 생사가 엇갈렸던 상황을 류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도 전체가 9분 만에 연기로 가득 찰 정도로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다들 이제 거의 혼미한 상태로 나오시더라고요. 조금 쓰러져 계시고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대피한 투숙객들도 대부분 몸만 겨우 빠져나올 정도였습니다. 비상구 문을 열었는데 완전 시커먼 연기가 완전 물밑듯이 올라와서 지금 지갑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807호에 머물던 투숙객 2명은 밀려드는 연기와 열기에 창문 밖으로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막 살려주세요라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갔는데 8층 4칸 옆인가? 거기에서 남자 여자 둘이 이렇게 창문으로 이제 연기 안 마시려고. 이후 2사람은 건물 아래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지만 매트가 뒤집히는 바람에 숨졌습니다. 발화객실 맞은편 방에 남자친구와 있었던 김다나 씨 역시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화재 6분 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화재 사실을 알렸습니다. 구급 때문에 안 올라올 것 같아. 왜? 죽을 것 같거든. 5분 뒤면 진짜 숨 못 쉴 것 같아. 이제 끊어. 딸을 잃은 어머니는 오열했습니다. 8층을 진압을 못하고 있다. 거기에 있는 투숙객들이 들어가지 못한다. 왜 그러냐. 연기가 많아서. 아이가 803호에 있다라는 건 이미 119에 전화를 한 상태잖아요. 반면 발화 지점과 멀지 않은 곳인 806호에 투숙하고 있던 20대 여성은 기적적으로 생존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어 소방대원의 안내에 따라 화장실로 몸을 피한 뒤 문틈을 수건으로 막고 샤워기를 튼 겁니다. 수막이 일시적으로 유독가스를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연기가 가득 차 있어서 저는 아무것도 없었고 부모님한테 연락을 화장실에서 간호학과 학생인 여성은 인명수색에 나선 소방관들에 의해 대피 1시간여 만에 구조됐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소방 인력은 불이 난 호텔에 신고 접수 4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신속한 출동에도 사망자 7명을 포함해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연기가 빠르게 확산될 요인이 겹친 데다 스프링클러까지 없어 피해가 컸던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손구민 기자입니다.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감식을 위해 불이 난 호텔 안으로 들어갑니다. 31명으로 꾸려진 대규모 합동 감식팀은 최초 발화점으로 지목된 810호 객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해당 객실은 발화 당시 비어 있었으며 어젯밤 이 방에 묵으려던 투숙객이 타는 냄새가 난다고 방을 바꿔달라고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마도 전기적인 요인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발화실 문을 열고 나오는 바람에 급격히 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이 객실 내 침구류와 카펫에 옮겨 붙으면서 다량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내뿜었는데 해당 객실 문이 열려 있었던 탓에 삽시간에 복도와 비상구 계단으로 퍼져나간 걸로 추정됩니다. 야, 나 먼저 나간다 이러고 나가는데 갑자기 이제 친구가 갑자기 밖에서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수건에 물 묻혀오라고. 복도 양옆에 비상 계단이 있었지만 연기가 워낙 빠르게 퍼진 데다 불이 난 객실이 비상 계단 바로 옆이어서 투숙객들의 대피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객실 내엔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도 인명피해를 키운 요인이 됐습니다. 해당 호텔은 2004년 준공돼 6층 이상 건물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한 2017년 개정소방법의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해 2월 정기 화재 안전조사를 받을 때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지적사항이 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노후화된 이런 시설들에 대한 리모델링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끔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것들이죠. 스프링클러가 없는 핸디캡들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게끔. 경찰은 불이 시작된 810호에 들어갔다가 나온 투숙객 등을 참고인 조사하고 있다며 화재 전후 행적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호텔 안팎 CCTV를 확인하는 한편 목격자와 호텔 관계자들을 상대로 본격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사망자 가운데 2사람은 공기안전 매트로 뛰어내렸지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방당국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이 난 건물 아래 에어매트가 설치된 건 저녁 7시 48분. 소방이 현장에 도착한 지 5분 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분 뒤 7층 객실에 있던 여성이 매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앙이 아닌 가장자리로 떨어지면서 매트가 뒤집어지듯 곧게 섰고 곧이어 떨어진 남성은 큰 충격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2사람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그 밑에 깔려있는 여자분을 꺼내서 이렇게 심폐소생사하고 나가는 것까지 봤어. 경기 소방본부는 구조 대상자가 떨어져 매트가 뒤집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이 설치한 에어매트는 가로 7.5m, 세로 4.5m, 높이 3m 크기로 공기를 빼고도 무게가 126kg에 달해 좀처럼 뒤집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매트를 구조대원이 붙잡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냐는 지적에는 추락하는 사람과 충돌해 피해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사도가 있고 또 이 모서리로 떨어졌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뒤집어지는 현상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애당초 에어매트로 구조하기 어려운 고층 화재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방청의 소방장비 기본 규격상 에어매트는 16m 이하 높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어제 불이 난 건물의 총 높이는 29.4m로 남녀가 추락한 7층은 최소 16m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쓰는 게 여기로 뛰어내려서 안전하다라는 용도는 아닌 걸로 지원을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3, 4층이라도 100%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바닥에 떨어지는 것보단 낫다는 걸로 전개하는 거지. 이에 대해 소방은 현재 15m 이하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인증 기준만 있다면서도 그래도 설치하지 않는 것보단 더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제 현장엔 아파트 23층 높이까지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굴절 사다리차도 투입됐지만 여건상 펼치지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다리차를 펼치려면 최소한 가로 세로 7.3m 공간이 필요한데 현장 도로의 폭은 8.8m였지만 양옆에 주차된 차들로 인해 실제 폭은 훨씬 더 좁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매트가 뒤집힌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는 한편 사다리차 사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침묵을 지키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에
조금 전 사건을 회부했습니다. 사건 처분 방향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 최종 처분에 앞서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치겠다는 겁니다.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대면 보고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대검찰청은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통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이 중앙지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지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사건이라 이 같은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하며 김 여사를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출장 조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무혐의 결론으로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총장 말이 공허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총장의 선택은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도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카톡으로도 근거가 남아있고 녹음 파일로도 확인이 되었고 이것이 청탁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청탁인지 납득이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수사심의위는 학계와 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50여 명 중 추첨으로 뽑힌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들은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한 검찰 수사 결과가 정당한지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 총장은 올해 1월에도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두고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했습니다. 불기소였던 수사팀 의견은 뒤집혔습니다. 소집 지시부터 기소 처분까지 15일 걸렸습니다. 김 여사 처분 결과는 다음 달 중순 이 총장 퇴임 직전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수사팀이 수사심의의 결론을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김 여사 수사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낼 경우 검찰은 또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이번 수사에서 김건희 여사는 물론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낸 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본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하죠.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신고 의무도 없어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대통령이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그런데 검찰이 과거 고위공직자 수사를 할 땐 직무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대상인 이번 사건과 차이가 뭔지 김상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소개한 청탁금지법 처벌 사례. 한 학교의 교직원 친목회 임원들이 감옥에 간 교감의 남편에게 영치금 320만 원을 줬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감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무 연관성이 인정된 겁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에서 공무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로 상당히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뇌물죄의 직무 관련성과 같은 의미입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 수사에서 직무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왔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뇌물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곽상도 전 의원. 곽 전 의원 아들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 검찰은 국회의원으로서 포괄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대가성이 없어 무죄라고 했지만 직무 관련성은 인정했습니다. 조민 씨에게 지급된 장학금 600만 원으로 뇌물과 청탁금지법으로 기소된 조국 전 민정수석. 1, 2심 법원은 뇌물죄는 무죄라면서 청탁금지법 위반만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원이나 민정수석보다 직무 범위가 더 포괄적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나 샤넬 화장품 등을 접견용 선물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자신의 청탁 이후 실제로 대통령실 직원들이 움직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다는 게 수사팀 결론입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대통령은 직무 범위가 넓지만 판례가 많지 않아 소극적으로 해석하려면 끝이 없다며 검찰 적극성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검찰과 별개로 디올백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오동훈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검찰에서 알선 수재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소환 조사가 원칙이냐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범죄가 성립된다면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보기에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서인데요. 구명로비 의혹 등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어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입니다. 공수처에 나온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참관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나온 자료들 중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것들을 가려내는 작업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확보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지만 일부 자료는 추출에 성공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에는 경찰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휴대전화를 넘기고 잠금 해제를 요청했지만 비밀번호는 아직까지 풀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공수처에다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그 의사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알려줄 의사는 있는데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부하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구명로비를 벌였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지난달 공수처는 공익신고를 통해 구명로비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으로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다고 판단한 이종호 씨가 VIP한테 얘기하겠다고 한 녹음 파일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씨와 연락한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종호 씨를 모르고요. 언론에서 나와서 저런 분이 계셨구나라고 알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휴대전화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23명이 숨진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화재 직후에도 제대로 된 대피 지시를 받지 못하면서 37초의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희생자들은 비상구 위치를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알았다 해도 열기 어려웠습니다. 먼저 이혜선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30분 3초, 쌓여있던 배터리 사이에서 처음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배터리가 연쇄 폭발하면서 순식간에 연기는 뒤덮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이 주출입구를 통해 대피한 건 10시 30분 40초였습니다.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 37초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화재 당시 아무도 대피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23명 사망자 중 20명은 비정규직입니다. 그 37초 동안에 여기에 누군가가 대피하라, 같이 따라 나와라. 그러면 상당수의 그런 희생자를 구하지 않았을까. 배터리가 폭발하면 즉시 대피해야 하지만 비정규직인 노동자들은 이런 안전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튬 전지 제조 공정 중에 이 화재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에 대해서 인식을 전혀 못했습니다. 소방교육이나 안전교육 자체가 전혀 없었다. 화재 현장을 빠져나갈 수 있는 건 주출입구와 또 다른 출입문 두 곳을 통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들은 정직원 아이디카드나 지문 인식이 있어야지만 열 수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직원들은 통로를 알았어도 나갈 수 없었던 셈입니다. 지문이나 아이디카드를 찍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문이에요. 세 분 중에 한 분이 정규 직원으로서 아이디카드가 있어서 결국 23명의 희생자는 출입문을 불과 20여 미터를 남겨둔 채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국은 이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참한 현실들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막 화가 치밀더라고요. 고용노동부는 박승관 아리셀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박 대표를 포함한 아리셀 사건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 아리셀이 군의 배터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품질 검사를 조작해왔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최근 품질 검사에서 미달 판정을 받자
무리하게 납품 일정을 맞추려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대거 투입했고 결국 23명이 숨지는 참사로 이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아리셀이 군에 납품한 배터리는 10만 개가 넘는데 군은 아리셀 제품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입니다. 아리셀은 군에 이 무전기에 사용하는 1차 리튬 전지를 공급해왔습니다. 이번 화재 때 폭발을 일으킨 배터리입니다. 아리셀은 지난 1월 방위사업청과 이 전지를 34억 원어치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2월과 4월, 6월, 8월 4차례에 걸쳐 납품해야 하는데 4월 납품 전지에서 품질 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4월분 물량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데다 약속한 6월분 물량 납기일까지 다가오자 아리셀은 생산 목표량을 갑자기 2배로 늘렸습니다. 이를 위해 숙련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생산 공정에 대거 투입했습니다. 하루에 5,000개 생산이라는 무리한 생산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용직 직원들을 바로 잠시 설명만 해주고 위험한 이런 작업에 투입을 하는데요. 그러자 제품 불량률이 2%에서 6%대로 급격히 올라갔고 케이스가 찌그러지고 전지에 구멍이 나는 등 기존에 없었던 불량까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아리셀은 문제 해결 없이 생산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망치로 두드리거나 아니면 비숙련공이 작업을 통해서 이런 불량품이 대량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납기를 맞춘다는 이유로 이런 부분을 재용접하면서 양산화시켰다. 심지어 그동안 발열 현상을 보이는 전지는 분리해 별도로 보관해왔는데 이 전지들까지 납품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아리셀은 지난 2021년부터 군의 전지를 납품해왔는데 제품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시료를 조작했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국방기술 품질원이 검사 대상으로 찍어 봉인해 놓은 전지들을 품질이 확인된 수검 대비 전지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아리셀이 지금까지 군에 납품한 전지는 10만 5천 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국방기술 품질원은 지난 4월 이런 조작 사실을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도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가는 과정이고요. 바로 4월 달에 조치 못한 이런 것들은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은 오늘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야 아리셀 제품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아리셀과의 계약 해지와 국방기술 품질원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BTS 멤버 슈가 민윤기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17일 만에 정식 경찰 조사를 받는 건데요.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가요? 네, 그룹 BTS 멤버 슈가 민윤기 씨는 조금 전인 저녁 7시 45분쯤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이곳 용산경찰서 별관에 있는 교통조사계 건물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엔 100여 명의 취재진이 모였는데요. 슈가는 경찰서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많은 분들께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슈가가 정식 경찰 조사를 받는 건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몰다 적발된 지 17일 만입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호거리 인근 식당과 작업실에서 술을 마신 뒤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슈가는 작업실과 집 사이 약 5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집 앞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진 슈가를 마침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이 발견하면서 음주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슈가는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맥주 한 잔만 마셨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 경찰 조사 결과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27%,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사고 초반 슈가가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밝히면서 사고를 축소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는데요.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은 최대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지만 전동 스쿠터는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슈가는 사고 당시 킥보드에 안장이 달린 형태인 전동 스쿠터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전동 스쿠터에 번호판을 부착했는지, 의무보험을 가입했는지 등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경찰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계속되는 의료 공백 탓에 응급실 들어가기가 힘들어지자 정부가 진료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가벼운 증세의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부담하게 한다는 건데요. 그럼 환자의 중증도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현장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응급실 이용자 10명 중 4명 정도는 경증 혹은 비응급 환자로 분류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이런 환자들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50 내지 60%에서 90%로 인상합니다. 더 급하고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좀 간곡히 호소드리고, 응급 환자 중증도를 5단계로 분류하는 기준에서 4번째와 5번째 단계인 환자들의 경우 돈을 더 내야 합니다. 장염이나 단순 복통, 감기, 가벼운 외상 등이 해당됩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1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로, 종합병원은 6만 원대에서 10만 원대로 각각 본인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문제는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중증도를 누가 정확하게 판단하냐는 겁니다. 지금도 119 구급대원들이 이송 과정에서 표준 서식에 따라 중증도를 분류하지만 실제 병원에선 통하지도 않습니다. 2차급으로 이송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2차급 병원에 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전화를 하게 되면 3차급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대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환자... 더욱이 의료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전문의들까지 떠나는 응급실은 이제 웃돈을 주고도 못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경기 남부의 권역 외상센터를 둔 아주대병원에선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7명이 사직서를 냈고, 지역 병원들도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는 등 응급실 파행은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필수 진료과 의사들마저 쉬는 다음 달 추석 연휴엔 의사가 없어 응급실들이 줄줄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일본 고교야구대회 결승에서 한국계 교토국제고가 사상 첫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운동장이 좁아 이곳저곳을 전전했던 학생들이 3,400개 넘는 팀들을 제치고 우승한 건데요. 올해로 개장 100주년을 맞은 꿈의 무대 고시엔구장엔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졌고, 이 장면은 오늘도 생중계됐습니다.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한국계 교토국제고가 일본 고교야구대회 고시엔 최강자로 등극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결승전답게 연장전까지 이어지며 피말리는 접전 끝에 승부가 났습니다. 9회까지 0대0 팽팽한 투수전을 펼치던 교토국제고와 관동제일고는 연장 10회에서 타선이 불을 뿜었습니다. 무사 만루 상황에서 한국계인 김본, 일본명 카네모토 선수가 밀어내기 볼넷으로 먼저 득점을 올리면서 교토국제고는 2점을 앞서 나갔습니다. 관동제일고 역시 10회 말 한 점을 따라붙으며 기회를 노렸지만 투아웃 만루 상황에서 구원 투수 미시무라는 기적 같은 삼진을 잡아내며 승리를 굳혔습니다. NHK에서 울려 퍼진 한국어 교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뜻깊은 축가가 됐습니다. 오늘 결승전에선 특히 양팀의 응원전이 본 경기만큼 눈길을 끌었습니다. 관동제일고를 응원하기 위해 멀리 도쿄에서 야구 팬들이 몰려왔고, 우리 국민들도 항공편을 이용해 교토국제고 응원단에 합류했습니다. 양천중학교에서 왔고 교토국제고 한국이랑 있다고 해가지고 응원하러 왔습니다. 36도의 무더위와 땡볕에도 응원석을 비우지 않았던 교토국제고 전교생에겐 사상 첫 우승이라는 값진 선물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이 제일 아슬아슬했고 이 순간이 너무 기뻐요, 제일. 일본 언론들은 교토국제고의 좁은 연습장 탓에 수비 연습에만 치중한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고 평가했지만, 정작 교장 선생님은 장타 연습을 하러 다른 구장을 전전해야 했던 선수들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학교의 어려운 점을 이미 알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열심히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적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역경을 딛고 이룬 값진 승리인 만큼 교토국제고의 이번 대회 우승은 일본 고교 야구의 새로운 전설이 됐습니다. 교고연 고시엔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 역대 모든 정부가 지켜온 일제 침략과 식민 지배가 불법이란 변함없는 입장에 대해 어제 광복회가 외교부에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 당연한 질문을 공식적으로 해야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조이명 기자입니다. 114년 전 한일 병합조약 강제 체결일인 어제 광복회는 외교부에 공식 질의를 했습니다. 일제에 의한 국권 침탈이 불법이고 무효였다는 정부 입장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바뀌었는지 답변해달라고 질문한 겁니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은 한일 병탄 체결일인 1910년 8월 22일과 그 이전 대한제국과 일본제국이 맺은 모든 조약과 협정은 이미 무효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을사늑약과 한일 병합은 무효이므로 식민지배도 불법이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 조약이 체결 당시엔 합법적이었고 패전 후 그 효력이 사라진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식민지배도 합법이고 당시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강제 동원 사실을 부정하는 일본 극우파 주장의 뿌리가 됐습니다. 뉴라이트 학자들의 48년 건국설은 이 같은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이들은 1948년 이전에 대한민국은 없었으니 당시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일본과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국제대회에 참가할 때도 일본 대표로 가야만 했고 또 어디 여행을 하려고 해도 이런 역사적 사실을 갖다 부정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해 일본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국가가 되려면 3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은 그렇다 치고 주권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을 윤석열 정부는 독립기념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국가의 대표 역사기관 책임자로 줄줄이 임명했습니다. 결국 광복회가 일제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냐고 정부에 묻기에 이르렀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일본의 시민이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냐. 내보내라 이렇게. 외교부는 하루 뒤인 오늘 오후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광복회에 전달했습니다. 광복회는 정부가 표명한 입장에 걸맞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뉴라이트 공직자에 대한 실질적 인사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미 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전당대회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시카고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Please welcome the Democratic nominee for president,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Kamala Harris. 폭발적 함성과 함께 등장한 해리스는 정당, 인종, 언어, 성별을 떠나 모든 미국인을 대신하겠다며 대선 후보직을 수락했습니다. I accept your nomination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연설 40분 내내 웃음기를 지운 해리스는 통합, 상식, 실용이란 단어를 반복하며 트럼프가 상징하는 과거가 아닌 새로운 미래로 자신을 상징했습니다. And we know what a second Trump term would look like. But America, we are not going back. 낙태권 보장과 총기 규제, 감세 같은 국내 정책은 물론 나토 동맹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대외 정책에서 트럼프와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주민의 참상을 강조해 미국 내 성난 민심을 다독였습니다. And the Palestinian people can realize their right to dignity, security, freedom, and self-determination. 나흘 동안 이어진 해리스의 대관식은 가수 비욘세 노래를 배경으로 정 부통령 후보의 부부가 승리를 다짐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바이든의 후보 사퇴 32일 만입니다. 자, 우리가 특히 궁금한 건 한반도 관련 정책인데요. 왕종명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자, 왕종명 특파원, 해리스 후보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폭군이라고 불렀죠. 네, 그렇습니다. 폭군, 독재자라고 불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I will not cozy up to tyrants and dictators like Kim Jong-un who are rooting for Trump. 표현도 강하지만 비 맞추지 않겠다는 말이 해리스 집권 시 대결적인 북미 관계를 예고했습니다. 대신 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프에 맞서 나토 동맹국과 함께 할 거라며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하나 더 주목할 것은요. 민주당이 전당대회 시작과 동시에 당의 헌법이라 할 새로운 정강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라는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당장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서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던데 설명이 좀 이어졌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번 정강 정책 작성에 참여한 전 국방부 차관이 별도 브리핑에서 과잉 해석하지 마라. 비핵화는 변함없는 목표라고 진정을 시켰습니다. 들어보시죠.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an objective of this administration and I would have to imagine a Harris-Walz administration. 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시급히 해결되진 않을 거라면서 단기적인 우선순위는 확장 억제 강화라고 했습니다. 이 설명과 해리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대화 제의에 반응도 하지 않은 북한을 상대로 외교를 통한 비핵화 대신 한미일 군사 협력을 통한 억지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카고였습니다. 5년 전 문을 닫은 여관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숨진 지 5년이 지난 걸로 보이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의 한 여관방. 달력은 2019년에 멈춰 있고 각종 의약품과 옷가지에는 먼지가 켜켜이 쌓였습니다. 이곳에서 70대 남성이 백골의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숨진 지 5년 정도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같은 여관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여관은 5년 전 영업을 중단해 전기와 수도가 끊겼고 몇몇 방에만 사람들이 무단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그런 사람 보지도 못했어요. 이런 데 누가 살겠어요. 숨진 남성은 2019년 당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센터에선 지난 2020년 1월부터 여관방을 10여 차례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안에선 응답이 없었고 여관 관리인도 없으니 강제로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연락이 끊긴 70대 남성은 2020년 8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3개월 이상 연락이 안 되면 생활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6개월 이상 연락이 끊기면 대상자에서도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한 기초수급 대상자가 숨진 채 발견된 뒤 진행된 전수조사에도 대상에 들지 못했습니다. 수급자 관리 같은 경우에도 중지가 돼버리면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인지만 되면은 뭐든지 다 합니다. 도와주려고 하고. 결국 5년 만에 발견된 죽음은 이 남성을 위기각오로 판단한 한 공무원이 끝까지 여관 관리인을 찾아내 문을 열며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전국의 하천과 호수가 초록빛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제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에 6년 만에 녹조 조류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녹조를 없애려면 물이 흘러야 하는데 정부는 14개의 댐을 더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호수는 초록빛이 됐습니다. 녹조띠도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도산서원 인근 안동호입니다. 물 위에 마치 형광물질을 뿌려놓은 것 같은 밝은 녹색빛의 녹조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녹조 제거 작업선이 투입됐지만 역부족입니다. 작업선이 지나간 흔적을 따라 녹색빛이 옅어진 물길이 생겨났을 뿐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안동호 다른 구역에서도 짙은 녹조 덩어리들이 확인됩니다. 녹조가 엉켜서 사멸을 하게 되면은 곤죽같이 만들어져 가지고 악취도 나고 걸쭉하게 이렇게 되면서 그 독을 마이크로시스틴을 이렇게 방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영주댐 영조에서도 녹조가 확인됩니다. 녹조 대발생 기준인 1ml당 100만 세포의 2배에 육박하는 녹조가 환경단체 조사에서 검출됐습니다. 전국의 하천과 호수가 녹조 비상입니다. 낙동강과 금강수계 곳곳에 조류 경보가 내려졌고 어제는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에 6년 만에 조류 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올해는 장마 기간에 오염원 유입량이 많았고 이후 폭염이 길게 이어지며 녹조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었다는 분석입니다. 근데 물이 깨끗하다면 녹조가 안 필 거고요. 또 물이 더러워도 기후가 지금처럼 폭염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녹조가 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개가 맞물리다 보니까 문제는 기후변화에 따라 여름철 녹조가 점점 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와 더위를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오염원을 줄여야 하는데 모든 오염원 차단은 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난해 녹조 경보 발령 일수가 감소한 걸 두고 환경부는 야적 퇴비 관리를 잘한 것을 이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고도 결국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했습니다. 야적 퇴비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녹조가 생기는 이유는 결국에는 야적 퇴비만으로는 녹조 관리, 그러니까 수질 관리가 힘들다. 마지막 남은 녹조 해법은 물이 흐르게 하는 겁니다. 환경부도 지난해 낙동강에서 댐, 보, 하구뚝을 열어 물기를 트고 녹조를 흘려보낸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보와 댐의 철거 계획은 철회되거나 무산됐습니다. 오히려 환경부는 이제 기후 대응을 위해 14개 댐을 더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소양강 댐은 청정 지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조가 생겼다. 14개 댐을 건설을 할 때 과연 녹조 문제는 한번 고민해봤는가? 신규 댐 추진 과정에서 녹조 대책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환경부는 구체적 입지가 정해지지 않아 현 단계에선 어렵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410g, 국내에서 가장 작게 태어난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희박했는데 태어난 지 5달 만에 무사히 퇴원하게 됐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어른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의 아기가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로 급히 옮겨집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센서만 좀 감아주세요. 석션할게요. 몸무게 410g, 정상아기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임신한 지 5개월 만에 엄마의 양수가 터져 예정일보다 5달 넘게 일찍 태어났습니다. 한 명도 아닌 2명, 일란성 쌍둥이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빼주세요. 빼겠습니다. 초저체중아로 태어난 강우, 강민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매일매일 고비였습니다. 형 강우는 몸무게 1kg도 안 됐을 때 괴사성 장염이 생겨 수술을 받았고 동생 강민이는 태어나자마자 가슴 마간에 공기가 차 순간 삽입술을 받은 뒤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몸무게 410g의 일란성 쌍둥이 조사는 국내에서도 첫 사례여서 생존 가능성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의료계에선 보통 임신 22주, 몸무게가 500g 이상은 돼야 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름이라도 있어야겠다 싶어서 그 다음 날 바로 출생신고하고 전화 올 때마다 저희가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5달 만에 쌍둥이는 하루하루 고비를 견뎌내고 몸무게 4.5kg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지난 3월 전공의 파업으로 긴급 수술을 할 곳을 찾지 못했던 부모는 흔쾌히 받아준 병원과 의료진이 기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또 간호사분들이 너무 애정 어리게 바라봐 주시기도 하고 의료진들도 중환자실에서 100일 잔치를 함께한 아이들을 잊지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젖병을 잘 빨고 하고 건강 상태가 양호한 둘째가 먼저 집에 가게 되고요. 실제로 뇌신경계 합병증도 거의 없는 상태고요. 오늘 둘째 강민이가 5달 만에 퇴원 수속을 밟았는데 첫째 강우도 며칠 뒤면 26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부모님 품에 안길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트로트의 위상이 확 달라졌습니다. 콘서트 관객 10만 명 동원, 공연 실황 영화도 아이돌의 성적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열풍의 이유, 임소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극장을 가득 채운 팬들의 환호성이 쏟아집니다. 지난 5월 이틀간 1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가수 임영웅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 공연. 그 실황과 뒷이야기가 극장에 걸렸습니다.
무대 뒤에서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함께 보여드리면 못 오셨던 분들도 콘서트의 그 감동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봉이 한 주 남았는데 벌써 10만 명이 예매를 마쳤습니다. 이틀 잡았어요. 저희 지금 영등포에 두 개 끊어놨어요. 28일 날 개봉. 마음이 고와요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가수 남진과 함께 등장한 최초의 오빠 부대. 극장이 터져나가고 막 쓰러져가 나오고 막 거기서 나왔던 게 오빠예요. 70년대 가요계를 주름잡았지만 발라드와 댄스 음악의 등장으로 트로트는 한동안 변방으로 밀렸습니다. 도로시라 그러지 않고 뽕짝이라 그랬어요. 딴따라가 된다는 게 굉장히 수치였다고. 다시 잘 나가기 시작한 건 세대 교체가 이뤄지면서부터입니다. 지금 우리 후배들의 시대는 또 비교가 안 되죠. 기어버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니까 뭐 참 좋은 시대에 활동하는 거죠. 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뉴트로 열풍이 불면서 젊은 사람들이 트로트를 신선한 장르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오디션 프로그램은 내가 스타를 키운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며 팬층도 키웠습니다. 특히 탄탄한 경제력의 중장년층이 팬클럽 활동에 적극 나서면서 트로트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저도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지금은 많이 응원해주고. 최근엔 댄스, 발라드 장르까지 접목하며 끊임없이 변신하고 있는 트로트. 다양한 세대를 공략하며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네, 어제 프로야구 광주 경기에서 이른바 체크 스윙 판정 하나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 체크 스윙의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비디오 판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적시타로 기아가 한 점 차로 경기를 뒤집은 8회. 다음 타자 나성범 타석에서 논란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투볼 투스트라이크에서 나성범의 방망이가 나오다 멈췄는데 투수와 포수가 스윙 여부를 물었지만 삼루심은 스윙이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런데 느린 화면으로는 배트가 절반 이상 돌아 스윙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스윙이면 삼진이 됐을 나성범은 한 번 더 생긴 기회에서 적시타를 뽑아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체크 스윙에 대한 그 비디오 판독 요청이 또 한 번 대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해마다 체크 스윙에 대한 판정 논란은 끊이지 않습니다. 경기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와 항의하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체크 스윙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메이저리그를 비롯한 전 세계 리그에서 스윙 여부는 심판의 판단에만 의존합니다. 미국 대학야구에서 배트의 끝이 타자의 앞쪽 엉덩이를 지나면 스윙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유일하게 명문화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체크 스윙을 비디오 판독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체크 스윙 기준을 정해야 하고 배트를 휘두르다 멈춘 지점을 정확히 판별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KBO는 현장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고 규칙위원회에서 관련된 심의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네, 여자 농구 대표팀이 월드컵 사전 예선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말리를 24점 차로 꺾고 극적으로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더위에 지치진 않으셨는지 걱정입니다. 이 끝을 모르는 폭염 속에 주말을 앞두고 가을 야생화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지리산 고지대의 모습인데요. 이 산호의 풀은 벌써 만개해 능선부를 뒤덮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9일 빠르게 찾아왔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주말 더위를 식히러 산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말인 내일도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새벽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밤까지 전국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제주와 남부지방 중심으로 최고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사이 전라도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 부산과 여수 27도로 대부분 지방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청주 34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올여름 무더위의 기록 행진은 다음 달 초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결국에는 명분 쌓기용 아니냐고 의심받는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심의 회부 조치라도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언제부턴간 그조차도 없는 것 같고 반대 의견은 아예 듣지도 않는 것 같고 대통령 부부에게 불편한 얘기 꺼내는 공직자는 아예 없는 것 같기 때문 아닐까요?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